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알파 코스 프리패스로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는데, 아마 지금 1, 2월, 3, 4월, 5, 6월까지 마치고 이제 7, 8월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올해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재학 중에 계신 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학교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이 강의를,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꼼꼼하게 이런 언어학적 지식들을 좀 쌓아가면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초수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바로 초수에서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 분명히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7, 8월도 이제 8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슬라버스 받으셨죠? 강의회 받으셨을 텐데, 이번 7, 8월 강의는 통사론 입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두 권의 한국어 통사론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는 영어 통사론, 그 다음에 5주부터 8주까지는 논한구조와 영어 통사론. 우리 지금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정태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아마 통사론 교재 중에서 특히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교재 중에서는 가장 쉽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 교재의 집필 목적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제 시험 경험이 있으신 스님들은 이 교재를 활용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강의를 빠르게 이제 따라오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내가 놓쳤던 부분, 좀 기본이 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워넣는 그런 과정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단과로 이렇게 또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강좌가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수 과정을 거쳐서 뭐 재수 또는 이제 또 그 이상 이렇게 오래 준비하시는 스님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학적 지식이 좀 약해서 충분히 일반 영어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좀 채워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구체적인 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통사론하고 논한구조와 영어 통사론 두 권의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고 4주씩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영어 통사론은 챕터가 이제 14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주차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한 150쪽 정도 되는데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이 잘 따라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 6월에 우리가 Introduction to Language를 통해서 영어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용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특히 모폴로지, 신텍스, 시멘틱스, 프라그마틱스 등을 통해서 포놀로지, 포네틱스 각각의 영역별로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쭉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우리는 지금 이 7, 8월에는 통사론만 봅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챕터가 좀 많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인 논한구조와 영어 통사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미리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신텍스라고 하는 그런 통사론, 그런 영어 원서 교재를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또 학부 과정에서 통사론 과목을 여러분이 또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학과 공부에도 상당히 큰 그러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교재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뭐 약간의 예습,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코스를 지금 이제 프리패스로 신청하신 스님들은 아마도 이제 내년이나 후년 이제 그 임용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게 될 텐데, 이런 분들은 강의를 이제 한번 이제 듣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영어학 전반에 대한, 그 중에서도 그 잉글리시 신텍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착실하게 이렇게 잘 쌓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쪽. 자, 영어 통사론을 위한 서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통사론이라는 것은 신텍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신텍스는 풀었으면 센텐스 스트럭처입니다. 즉 문장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영어학의 한 그런 영역이 신텍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통사를 위한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언어란 무엇인가, 뭐 다양한 그런 그 관점에서 또 다양한 그런 그 문헌에서 또 학자마다 달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통사로는 그 변형생성법의 창시자인 노암 촘스키의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촘스키 언어학자의 그 인용을 하나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언어는 인간 정신의 거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Language is a mirror of mind.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이제 말을 인용하곤 하는데, 결국은 인간 정신, 마인드를 이제 연구하는 차원에서 언어를 이제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러한 아주 멋진 그런 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22쪽에 맨 마지막 문단이 됩니다. 밑에서 7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군요. 언어는 뭐로 되어 있다?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칙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뭐다? 구레마다, 이런 얘기죠. 그 구레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랭귀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레마.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시스템이다.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법은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자,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폼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법은 랭귀지, 언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법의 체계다, 이렇게 언어 체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두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폼과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이제 확대시키면 이게 스트럭처, 구조라는 거죠.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법은 크게 우리가 발음을 연구하는 그 분야로 포놀로지 우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형태를 연구하는 모폴로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태를 다루는 분야 신텍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시멘틱스,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문맥이죠. 즉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화형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 여기서는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한 그러한 통사론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그 중요한 용어들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4쪽에 통시언어학과 공시언어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 현대 언어학의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소시루죠. 뭐 이 소시루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바로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그런 그 이 소시루가 이제 그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통시적 양상과 공시적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할 때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동시 때의 그런 언어의 그런 그 어떤 특성들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공시적 긴 그런 그 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크로닉 또는 이제 싱크로닉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기출에 한번 이제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제 그 이 공시 언어와 synchronous linguistics가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 언어학, 즉 영어사죠, 영어사. 우리가 이제 그 Introduction to Language에서 영어사를 잠시 다뤘었는데, 이 영어사 부분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2007년 이후로는 이 영어사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통시언어, Diachronic Linguistics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용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시 언어, 통시 언어학을 통해서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교수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또 구조주의 그 관련해서 그 교수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조주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그 철학에 이제 그 어떤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냐면 행동주의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는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다양한 자극을 통하고 그것이 반응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습관화를 통해서 언어가 이제 습득이 된다. 이런 이론이 이제 그 행동주의 언어학과 관련된 언어 습득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변형생성 이론인데, 사실은 이제 발전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언어 습득에, 즉 그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극 반응 이론을 반대함으로써, 비판함으로써 변형생성법이 이제 그 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그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은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즉 자극 반응에 따른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그런 언어 능력의 언어가 다시 말해서 그 언어를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언어를 습득한다는 이론이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innateness hypothesis라고 해서 생득적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이제 습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26쪽에 두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이 되겠네요. 변형생성법은 언어를 하나의 완벽한 규칙적으로 본다. 즉, 그 자극 반응에 의한 그런 습관의 형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하나의 완전한 규칙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언어란 규칙의 체계로서, 즉 아까 그 시스템이라 그랬죠. 규칙들은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generate 이런 용어를 활용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변형생성법, 변형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하는데 이 규칙의 체계가 바로 현대 언어학이 연구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대 언어학의 그 연구 결과를 우리는 이제 기술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기술문법을 임용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통사론에서는.
자, 우측에 넘겨보면은 우측 페이지에 1.3의 영어 통사론을 왜 공부하는가? 아까 통사론이라는 것은 바로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언어를 이해할 수 없죠. 영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통사론을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9쪽에 중간 밑에 쯤에 보면은 영어 구조를 이해한다면 영어 학습과 영어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정문과 비문의 그런 차이점들도 학교문법적인 측면에서 중고등학교 문법을 활용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쪽에 영어 통사론과 학교 영문법, 우리가 이제 보는 임용에서는 그냥 학교 문법 이렇게 이야기해서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건데, 이 학교 문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 학교 문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그러한 그 문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술 문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규범 문법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지금 문법학자들이 규칙을 기술해 놓은 그런 문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언어학의 언어학에서 이제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의 그 능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이제 기술 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쪽에 마지막 이제 그 문단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문단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영어 전공자들은 하나의 난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 중에서 어느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문법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중고등학교 문법을 포함하는, 특히 이제 규범 문법, 규칙을 기술하는 규문법을 포함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학교 문법은 이해하기 쉽지만 현대 영어의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자, 반면에 기술 문법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테크니컬 텀을 또 활용을 하겠죠. 현대 영어를 자세히 다루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사론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죠, 이론이니까. 그러나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숙지하면 또 쉬운 것이 이론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론을 좀 쉽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교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이러한 기술 문법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쪽에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영어 통사론은 기술문법을 근거로 한다. 즉, 기술문법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형생성 문법을 근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1991년부터 임용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변형생성 문법의 아주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2000년도 이후로 이제 오면서 또 최근에 그러한 이 서답형용어로 바뀌면서 아주 그렇게 깊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적인 것들, 또는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기술문법에서 필요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써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조금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용시험의 대상을 우리가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신텍스까지 우리가 크게 보면 또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기술문법이죠.
즉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변형생성법을 적절하게 이제 좀 그 결합한 그러한 그 문법을 우리는 스쿨 그래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theory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뭐 룰이라고 하면 theory 안에 또 포함이 되니까 한 패턴 정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is me라고 쓰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is 아니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든가, 뭐 ain't라든가 뭐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패턴과 theory를 이제 동시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eachers grammar라든가 또는 students grammar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프리스티 그래머의 그러한 그 많은 부분들을 또 포함하고 있지만, 원어민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그 언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언어 능력이 뭐냐, 즉 그래머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 그래머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텍스다, 이렇게 변형생성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거기에 보면은 그 36쪽에 그 쉼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언어를 이해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그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확인학습은 이 정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영어로도 이 예시답안을 model answers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꼭 복습하실 때 이 부분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책을 기술할 때 임용 시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교재를 집필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출 문제도 미리 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볼게요. 2장. 40쪽에 2장. 영어 통사론의 기본 개념들. 우리가 이제 베이스 컨셉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보면은 핵심 용어라고 미리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언어 능력, 언어 수행, 문법성, 언어의 창조성, 언어 습득 장치, 설명적 타당성. 자, 중요한 용어들은 또 그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Introduction to Language 프롬킨 시판을 통해서 영어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에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언어 능력을 language competence, 그 다음에 언어 수행을 language performance, 또는 뭐 language란 말 대신에 형용사를 써서 linguistic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linguistic이라고 하든 language라고 하든 다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언어 능력이란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건 knowledge라고 하죠. linguistic knowledge라고 합니다. linguistic knowledge. 또는 이제 이 언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unconscious knowledge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바로 linguistic 컴퓨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아주 이상화된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화자들은 언어를 수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언어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에 반해 언어 수행은 언어 능력 실제 상황에서, 자, 밑줄 그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게 바로 실제 상황에서 언어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언어 수행이다. 그래서 linguistic performance. 자,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측에 보면 41쪽에 가운데 좀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직관, intuition. 직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intuition. 자, 중요한 용어인데, 이게 직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직감 또는 이제 육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통사론 원서교 중에 교재 중에서 가장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앤드루 라드포드의 그 빨간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크하고 오크에서도 이제 그 시크에 그 오크에서는 3, 4월에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에서는 5, 6월 그 지난달에 달았었는데, 자, 여기서 인투이션은 그 책에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well-formedness, 즉 다시 말해서 잘 적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적형, 적절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ll-formed, 형용사 쓰면 well-formed라고 하는데 결국은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grammatical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 직관을 원어민 화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접 딱 보는 순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직관으로 언어 능력이 이제 그 linguistic competence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에 대한 그러한 그 인투이션이 있다.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인투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엑스바 신텍스, 변형생성법에서는 이걸 이제 엑스바 신텍스로 이론화 시킵니다. 그래서 엑스바 신텍스 또는 엑스바 티오리라고 하는 거죠. 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장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이 그 언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오리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된 거고, 결국은 원어민 화자들은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인투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1번 문장이 있는데, 그 1번 문장을 딱 이제 그 보는 순간 이 두 가지의 직관을 이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춘 문장인지,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구조인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어 화자에게 이래 문장이 왜 비문법적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화자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설명들을 이제 지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써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답안지에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용 시험이에요. 자, 그러나 문장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이런 직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언어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3번, 4번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매니지 동사에 밑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B에 try 동사에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것을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판단할 때는 그 4번 문장을 연결했을 때 in fact he didn't catch the bus. 자,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3B만 가능하죠. 3A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3A에서 manage 동사는 버스를 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의미론에서는 우리가 effective verb라고 합니다. 이미 어떤 사실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manage라고 하는 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을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contradiction, 모순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try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원어민 화자들은 다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의미적인 측면에서도의 언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데이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맨 위에 보면 언어 능력, 영어의 발음, 음운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12시 반까지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이 또 적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조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약간 꼬일 때가 있어요. 네.
자, 양해해 주시고. 자, 거기 결국은 이 발음을 할 때, 영어는 어떤 언어라고 그랬죠? Stress Timed Language라고 그랬죠. 모든 언어는 이제 억양을 가지고 있고, 이 스트레스가,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phonologically, 이런 경우는 phonological well formed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A, B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A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거는, 한국인의 그런 영어 발음하고, 그 다음에 영어 화자의 그러한 우리말, 발음하고의 그런 차이점, 한국인과 그 다음에 영어 화자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요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그 중간쯤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실제 발음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요.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시간이라고 발음한다. 시간. 거기 이제 굳이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영어 화자들이 요거를 발음할 때는 시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런데 한국인은 시간이라고 발음한다. 이거는 이제 영어 화자고요. 그 다음에 발음 기호가 요렇게 이제 쓰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 나중에 우리 임용에서는 보통 이렇게 렉스 바울 또는 이제 숏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텐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렉스 바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자, 현재 이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왜 이거를 제가 소개하냐면, 이 포놀로지의 또 원서 교재 중에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이제 시옷소리죠. 시옷소리. 이걸 이제 영어로 표시하면은 이제 스로 될 텐데, 이건 세 가지의 그런 엘러폰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z로 발음되는 경우.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요것으로 이제 이 z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는 요 세 개의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영어 화자는 요 시우 사운드를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음한다. 리을도 마찬가지야. 리을 사운드도 실제 L 사운드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R 사운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요것이 포님이죠. 그죠? 요것이 포님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스라고 하는 포님이 있고, 쉬라고 하는 포님이 있고, z라고 하는 포님이 있죠. 포님과 엘러폰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소리는 하나의 이제 각각의 포님으로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러한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각각의 모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각각의 영어에서의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모음이 아니죠. 자음이죠. 자음. 죄송해요. 이 각각의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마찬가지로 L과 R 사운드는 영어에서는 각각의 자음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자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스소리는 이 모음 앞에서 시로 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운규칙이기 때문에, 자, 그 밑줄가 보세요. 음운규칙. 이런 음운규칙을 기술하는 게 이제 포놀로지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스로 발음되는 환경이 있고, 쉬로 발음되는 환경이 있고, z로 발음되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한국인 영어 화자의 시우 사운드를 발음할 때. 자, 그래서 하나 써볼까요?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포님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엘러폰.
좀 기억이 나시죠? 한번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포님 엘러폰. 그래서 엘러폰의 음운 환경을 기술하는 게 포놀로지컬 룰이다. 포놀로지컬 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렵고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임용 시험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하려고 굳이 여기를 이제 그 잠깐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거기 사랑일 때는 스로 변하지 않는, 스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사운드, 그러니까 이 사운드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이니까 이 사운드죠. 그죠? 이 사운드 앞에서는 이게 쉬로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영어 화자들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스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사랑 같은 경우는, 그죠? 이때는 말 그대로 그 스 사운드로 이제 발음이 되고, 개. 이 사운드 앞에서는 쉬로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즈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그 다뤄볼 텐데, 이 방석 같은 경우에 그 이 문응, 즉 네이절 사운드 뒤에 이제 그 씌우게 되면은 이 스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아마 이제 또 그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 있습니다. 약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의 이제 약간 이 자음성의 영향을 받으면 스로 변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렇게 엘러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어플라이드 포놀로지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성과 적경성과 허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그래마티칼리티하고 그다음에 이 웰폼드니스는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쪽에 맨 마지막 문단에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기술문법이나 현대 문법 이론에서 문법적이다라는 용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적형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well-formed하고 ill-formed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능력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특히 이제 문법성과 관련해서 잠깐 요거를 이제 고려해 보면 45점 맨 위에 문장의 문법성에 대해서 모든 화자들이 동일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화자마다 직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문법성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임용에서는 문법성 판단이 달라질 만한 그러한 예문은 거의 내지는 않겠죠. 그죠? 논란의 이제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부분들만 이제 특히 또 원서에 이제 중요 원서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밑에 예를 보면 none of the costumes, 자, he has tried,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사, 이제 주어하고 동사 일치를 시킬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너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민 화자들의 그런 문법성 판단을 연구해 보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단수로 보는 보는 화자들도 있고 복수로 보는 화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일치관계는 문법적으로, 즉 규범법에서는 엄격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규범적으로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원어민 화자들의 언어 수행을 연구해 보면 그 언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 9번, 10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지역성에 따라서 또는 화자의 계층에 따라서, 자, 우리가 7, 8월에 이제 슬코반에서 소셜 링귀스틱스, 사회언어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리저널 다이얼렉트, 좀 이제 소셜 다이얼렉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실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A 문장을 주로 사용하지만 B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ain't, 특히 이제 그 블랙 잉글리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 거고, 10번처럼 themselves 대신에 theirselves, 우리가 이제 그 self를 붙일 때는 보통 수익격에다가 self를 붙이잖아요, 그죠? myself, yourself, herself. 근데 이제 him 같은 경우는 heself라고 하지 않고 himsel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theirselves라고 하지 않고 themselves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실제 이제 규범법에서는,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theirselves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self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부 화자들은 이런 것들을 용인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이 허용이라는 용어가 있어. acceptability. 허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마티컬하고는 조금 이제 그 다른, 좀 웰폼드니스하고는 우리가 좀 달리 봐야 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런 용어니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거기 9b와 10b는 일부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뭐 허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acceptable, unacceptable. 이걸 뭐 grammatical, 그 다음에 이제 well-formed, ill-formed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예들을 우리가 우리 한국어와 관련해서 잠깐 보도록 하면, 거기 11번 A에 보면 철수가 미국을 3번 갔다. 자, 미국을 할 때 을에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 B에 철수가 책을 봤다. 자, 그래서 영화를, 그 다음에 C에 철수가 책을 주었다. 죄송해요. 그 영희를. 자, 그랬을 때, 여기 그 을을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화자들도 일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용인합니다. 이상하게 조금 느낀다 할지라도, 그 원래는 이제 표준적인 그러한 문장으로 고치면 철수가 미국에, 그죠? 미국을이 아니라 미국에, 철수가 영희를이 아니라 영희에게, 뭐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바꿔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화자들에 있어서는 용인하고, 또 일부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용인이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acceptabilit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이제 보면은 실제 스탠다드처럼 쓰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쓰레기는 저를 주세요. 자, 저를 할 때, 그죠? 저를 주세요. 보통 저를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죠? 저에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를 주세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를 주세요. 뭐 크게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쓰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cceptable하다.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변형생성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면 언어의 연구 대상을 이렇게 뭔가 그래마티컬리티에서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웰폼드니스, 특히 이제 acceptability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이 베리에이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직관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측에 4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 보편 이론, 다시 말해서 이제 변형생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지라고 해서 유니버셜 그래머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언어의 보편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뭐냐, 그를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어쨌든 연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언어 수행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동질의 언어 공동체에 사는, 다시 말해서 이 homogeneous speech community, 그러니까 동질의 언어 공동체에 사는 이상적인 화자들을 가정한다. 즉 이상적인 화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가정한다. 즉 언어 능력을 연구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을 그 연구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다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 능력은 가장 이상적이죠.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언어 수행은
좀 불안할 수 있죠.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어 능력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그러한 이 구조를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 세 번째 줄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이전에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극에 의해서 습관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제 꼭 자극에 의해서 이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면 들어본 문장, 경험한 문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을 내가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언어 능력, 언어 체계, 즉 어떤 보편적인 그런 룰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면 48쪽에 12번의 비문장이 가장 유명한 문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Colorist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저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촘스키 언어학자가 언어의 창조성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장 우리가 처음 듣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미적으로 좀 이상하다, anomalous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세 줄, 네 줄 더 내려오면 즉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문장들에 대해서 문법적 판단. 자, 밑줄 문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건 그래마티컬하죠. 자, colorist green ideas니까 회용사, 명사 적절하고 이것이 주어 자리에 왔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 sleep 동사 주어 동사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로서 뒤에 furiously 부사가 오게 되죠. 굳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이 문장은 그래마티컬하다. 결국은 이것은 원어민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창조성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도 보면은 윤호는 야구공을 던진다. 윤호는 야구를 던진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윤호는 공에게 행복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다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서 마지막 문단에 세 번째 줄 보면 언어 습득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은 언어 실수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 실수를 통해서도 규칙을 적용할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측에 보면은 중간 밑에 좀 내려오면은 이 크레올하고 피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크레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공통의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언어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좀 짬뽕된 그런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어의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문법적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인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또 다른 아이들만의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피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크레올과 피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언어의 창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밑에서 50쪽에 밑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런 예들을 통해서 언어는 단순히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복, 자극, 반응에 의해서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내재적 능력은 규칙의 체계이고
언어 습득이라는 이러한 체계를 내재하는 과정이다. 즉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즉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다양한 그러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로서 부모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고 또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체계를 내재하는 것. 그러니까 즉 타고난 그러한 그런 언어 능력을, 즉 체계화에 대한 언어 능력을 내재화한다. 좀 내 것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용어적으로 여러분이 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51쪽에 14번에 보면 관찰적, 기술적, 설명적 타당성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의 인트로덕션 부분에 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법도 나름대로 이제 거기 5번째 줄 보면은 네 번째 줄이군요. 자, 문법 중에서 더 좋은 문법을 가려낼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더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한 그 낮은 단계의 문법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관찰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B번에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문법, 이 기술문법을 대상으로 그 임용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설명적 타당성은 최고의 그러한 그 수준의 문법을 이제 가리는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52쪽에 맨 밑에 17번에 보면은 설명적 타당성의 조건이라 해서 보편성, 최대 제약성, 심적, 현실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 습득을 하느냐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러한 이 타당도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이 설명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54쪽에 보면은 이 보편문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편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Universal Grammar라고 해서 UG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보편문법을 아이들이 이제 타고난다. 자, 그래서 유지를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이제 기술한 것이 보편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문법을 개별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원서를 읽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언어 능력을 생득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Introduction to Language 9장에서 Innateness Hypothesis라고 해서 생득적 가설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유전적인 이러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뉴럴 링귀스틱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어학에서 얘기했지만, 언어 습득 장치를 DNA로 타고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Language Acquisition Device다, LAD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런 좀 익숙한 그런 용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3장, 4장, 5장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잠깐만 쉬겠습니다. 오케이.